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의회 폭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본 건데요. 이번 판결이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왜 그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 1월 6일 연방의 폭동 사태가 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선동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 그 헌법에 대해서 선서를 한 공직자가 예. 내란이나 반란 같은 것에 선동을 하거나 참여를 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공직에 나설 수 없다. 이러한 수정헌법 14조 조항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거해서 이제 대통령이 다시 이제 출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 주에서 이제 실시되는 공화당 경선에 공화당 후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주정부의 명령안을 판결을 내린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선동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죠. 덴버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에 관여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법부가 출마 제한하는 것은 권한 바뀌다. 이런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지금 같은 소송이 다른 주에서도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다르긴 한데요. 최소한 15개 주 이상에서 네. 주로 이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경합주를 위주해서 전국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콜로라도주 소송 이전에 미시간이라든지 뉴햄프셔, 플로리다 이런 부분의 지역에서는 덴버 법원에서 내린 것 같이 내란 선동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의 권한 밖이다. 그리고 혹은 이 출마를 제한하는 오피스 공직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래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네. 이제 내년 1월 4일 정도 됐거든요. 네. 콜로라도 경선에 출마 후보를 등록하는 게 그때까지 좀 유예를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쪽에서도 예. 그걸 갖다가 상소할 거면 그러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유예를 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 예. 어떤 의견을 물으려고 이제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연방 대법원에 이제 어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효력 정지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 대법원에서 같은 비슷한 어떤 소송들이 계속돼서 거기서 판단을 하면 그럼 거기에 항소를 하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보통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거 시간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됐는데요. 예. 이제 미국 주요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4일까지 이번 달 말쯤에 해가지고 어쨌든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면 연방 대법원이 소송 사건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루겠다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건데 예. 얼마나 빨리 그거를 볼지는 좀 모르기 때문에 주로 주요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은 콜로라도주 경선이 내년 3월 5일이에요. 네. 3월 5일 이전에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출마는 가능한 겁니까? 경선까지도 가는 건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대법원이 얼마나 빠르게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빠르게 이제 진행을 시키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뭐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 최소한 수개월은 걸리고 수년씩 걸리기 때문에 네. 뭐 공화당 경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르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어떤 이러한 출마 제한을 갖다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왜 정치의 영역을 사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느냐. 특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사들 7명 전원이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주를 받은 법관들이 저지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트럼프 캠프 쪽에서 주장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전반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왜 사법부가 정치 영역 민주주의에 개입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유권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사법부가 개입하느냐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방 대법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콜로라도주 대법원하고 달리 연방 대법관은 이 지금 보수 우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연방 법원의 법관들은 미국은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하고 그거를 연방 상원에서 비준을 해주는데요. 예. 지금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이 9분이신데. 현재 공화당 대통령이 지금 지명한 대법관이 6명,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 3분이에요. 네.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이 3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대법관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판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속담이 적용이 돼서 네.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이걸 유예시키거나 아니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수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지자들은 오히려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라도도 주 대법원의 어떤 판사들, 법관들의 어떤 구성이 민주당 성향이고 진보 성향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을 다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 공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법안을 동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 측면에서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공작이다. 사법 리스크를 부과시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것이 또한 지지율을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대안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 공화당 주류 쪽에서 이제 밀고 있는 후보가 이제 니키 헤일리 전 미국 유엔 대사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하면 좀 온건 보수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주류의 이념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2번 하시면서 어떤 행정 능력도 검증받은 분이고 상대적으로 젊죠. 그리고 이제 비백인 여성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큰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재계의 어떤 그 큰손들이 니키 헤일리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파퓰리즘이지 공화당 주류가 지지해온 공화당 전통적인 정책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대안으로 니키 헤일리 대사를 지지를 하고 밀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1월 15일부터 아이오와 코커스 시작되는데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니키 헤일리 후보가 이제 그 트럼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한 10월, 2월부터 그렇죠.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을 내보면 한 2% 이상, 2.56% 정도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대선 경쟁력이라든지 후보로서의 경쟁력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라든지 어떤 경제 성과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참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네. 곤욕스러울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뭐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정부도 뭔가 좀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전 세계가 트라우마에 빠졌죠. 어떤 충격에 빠진 거예요. 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고, 그리고 트럼프 당시에 후보가 보여준 대외 정책 기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4년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를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도 생겼고, 이제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정부도 그리고 전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집권 출범했을 때 어떠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언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네.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측과도 캠프 측과도 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기에 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훨씬 더 우리의 대응은 좀 더 원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물밑 접촉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